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뉴햄프셔 예비선거 결과 버니 샌더스와 핏 부리지지 후보가 민주당에서 선도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와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는 주저앉았지만 완전히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에이미 클로바샤 후보는 힘을 받았지만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보인 정도도 아닙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변수를 빼면 현재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사회주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는 걸 뜻하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할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전 자문에 대한 검사 형량 권고에 대해 비난하자 연방 법무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형량 권고를 한 법무부 소속 검사 4명 전원이 케이스에서 손을 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타주 의회에는 일부 다처제로 사는 사람들에게 수감형을 내리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미국인의 14%는 의료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수 문제를 푸는 손님에게 물건을 무료로 주는 델리 가게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마존에 결혼한 신부를 허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함께한 잔치는 끝났고 이제 냉정한 평가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어제 이제 뉴햄프셔주에서 그 예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그림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아이오와주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2008년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기록처럼은 아니지만 그때의 기록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도 그 많은 사람이 28만 명 거의 되던가요? 네, 28만 명 정도가 나와서 2016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요. 공화당 먼저 말씀드리면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좋잖아요. 늘 공화당에서 이제 한 명 후보 놀랄 정도로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거의 10% 받았으니까 잘한 편이죠. 놀랍게도 10%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85% 이상 받아서 이겼고요. 민주당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뉴햄프셔와 아이오와주에서의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보가 된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보면은 한 번은 저쪽에서 핏 부리지지가 이겼고 아이오와주에서 그리고 뉴햄프셔주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자면 이 두 후보만이 지금까지 현대 역사에서 미국의 그 민주당의 그 후보, 대선 후보가 되는 자격을 갖췄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사람 나중에 하고, 먼저 이제 그 떨어질 것 같은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표가 97% 개표를 기준으로 볼 때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가장 많아서 25.7%, 그 다음이 핏 부리지지 굉장히 잘했어요. 이 사람도 24.4%, 그리고는 세 번째가 엘리자베스 워렌, 아랫동네 엘리자베스 워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토론을 굉장히 잘했던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에이미 클로바샤가 세 번째 후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엘리자베스 워렌. 바이든 후보는 예상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다섯 번째 했습니다. 대의원 숫자는 지금 핏 부리지지가 한 사람 많아요. 22명, 21명,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그 3명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엘리자베스 워렌과 바이든은 뉴햄프셔에서는 아예 대의원이 없습니다. 대의원을 갖지 못했어요. 이게 다 주마다 지역마다 어떤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15% 미만 받으면은 그 대의원 숫자를 갖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그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 두 사람 먼저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한 문장으로만. 앤드류 양 사퇴했고, 마이클 베넷이라는 아주 그 정치적으로는 재능이 있는 그런 그 콜로라도주의 상원 의원이죠. 이 사람도 산수가 안 나온다 하면서 결국은 사퇴했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매사추세츠가 뉴햄프셔의 아래에 남쪽에 붙어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4위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 분위기를 바뀌어서 나야말로 민주당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의 경우는 그 메디케어 포 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지 못했고, 누구나 다 그 건강보험을 갖게는 하는데 뭐 돈은 전혀 세금은 올리지 않는다고 하고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보면 그런 느낌 들고요. 그래도 아직 그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에이미 클로바샤 같은 경우는 지금 3위로 껑충 뛰어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3위 정도 했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끝은 아니고 굉장히 아무튼 어제는 놀라운 선거 결과를 보여줬지만 더 봐야지 된다. 너무 늦게 너무 조금 뛰어오른 것인가?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조 바이든 후보죠. 조 바이든 후보는 어제 뭐 개표 결과 보지도 않고 전부 그 빅토리 파리는 준비를 하는데, 빅토리 파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본인은 일찌감치 다음 선거가 네바다주에서 있는데 네바다도 아니고 이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로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그 후원자들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직까지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표는 1%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아이오와주에서 4위를 했고 이번에 그 5위를 한 것이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그 선거 치러지기 직전까지도 조 바이든 후보의 그 캠페인 진영에서 나왔던 노래가 챔피언이거든요. 캐리 언더우드의 챔피언이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나는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고 무너지지 않고 누가 나를 완전히 그 눌러도 다시 일어나고 나는 천하무적이야. 왜냐면 내가 챔피언이니까, 이런 노래 가사인데 그게 이제 와이프인 질 바이든이 선택을 했었던 노래라고 하거든요. 노래가 굉장히 무색해졌죠. 왜냐면 지금 9% 정도도 안 나왔거든요. 빅토리 파리에도 안 갔을 그럴 정도니까요. 이제 이쯤에서는 두 사람만 보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핏 브리지지와 버니 샌더스. 브리지지가 현재로서는 강해 보이죠. 오늘 일부 어떤 매체를 보니까 그 브리지지가 뭐 바람이 줄어들고 버니 샌더스가 역시 강했다라고 하는데, 브리지지 굉장히 잘한 겁니다. 버니 샌더스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잖아요. 이렇게 동쪽으로 뉴햄프셔가 있으면 서쪽으로 버먼트주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경계도 그렇고 굉장히 자주 드나들면서, 버니 샌더스는 또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곳에서 20% 표 차이로나 이겼었던 그런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버니 샌더스가 왜 20%가 아니라 2% 차이도 안 나 2위와 하는데, 올해는 후보가 많았잖아요. 후보가 많아서 브리지지에게도 내줘야 되고, 뭐 엘리자베스 워렌 본인과 같은 진보 성향인, 또 이제 그 에미 클로바샤, 조 바이든도 조금 가져갔고 하니까 20%는 도저히 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한 기반이 있는 버니 샌더스와 싸워서 거의 뭐 2% 정도밖에 그 차이를 안 냈다는 것은 굉장히 핏 브리지지로서는 강한 겁니다. 강하게 잘한 겁니다. 지금은 강해 보이죠. 이곳이 아이오와와 뉴햄프셔가 거의 뭐 85%에서 93%, 95%까지 유권자들이 이제 그 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38살밖에 안 됐고, 중간 정도의 도시요, 인구 10만 명 정도 되니까 거기서 8년 정도 시장한 게 정치 경력의 전부이고, 게다 대고 이제 동성애자고 할 때 소수 인종들이 많은 그런 동네에 가서 어떤 표가 나올까는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릅니다. 그리고 같은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버니 샌더스의 경우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진보 성향을 어제 이제 뒤로 확 제쳐버렸으니까 앞으로 혼자 가면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이 핏 브리지지는 지금 에이미 클로바샤 뛰어올랐죠.
조 바이든 후보 아직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살아있어 하죠. 에이미 클로바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마이클 블룸버그 변수가 있잖아요. 마이클 블룸버그는 어제 뉴햄프셔에서 선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 오피스를 차렸거든요. 그게 마이클 블룸버그는 대선을 겨냥하는 거다. 이거 조 바이든이 처음에 쭉 했었던 전략인데 아무튼 그래서 나의 적은 지금 트럼프다 하는 것을 미리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보여주는 거고요. 돈을 가지고 투표를 산다고 민주당 후보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돈 갖고 친구 삽니다. 돈 갖고 여론도 샀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으로 표를 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이냐이지 그게 이번에는 더군다나 유권자들이 아이 트럼프 대통령만 뭐 물리친다면 뭐 누군들 어때? 아이 억만장자만 어때? 민주당 뭐 상관없어?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블룸버그의 그 돈이 어느 때보다도 귀중하게 쓰여지는 그런 시점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핏 브리지지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 인종의 지지를 네바다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으로 가면서 그가 그것까지 이끌어낸다면 그때는 정말로 강력한 그 버니 샌더스와 경쟁자가 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버니 샌더스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버니 샌더스가 그 마이클 블룸버그를 빼고는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사실은 버니 샌더스는 어느 정도는 그 민주당의 분열 민주당 온건파들이 표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 덕을 좀 봤죠. 상대를 했었어야지 되는 후보는 엘리자베스 워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버니 샌더스가 지금 네바다주도 괜찮다고 하고요. 네바다주가 인종이 조금 다양하긴 하지만 히스패닉도 많고 그렇지만 네바다주의 경우도 좀 백인들도 진보적인 그 백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샌더스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유권자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요즘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어제 가기는 했지만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내려가고 가능성을 볼 때 버니 샌더스 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해서 블룸버그를 빼고는 지금 조직에서나 돈이나 미리 뿌려놓은 기반이나 선거를 또 4년 전에 해봤잖아요. 이 사람은 경험이 있고 해서 버니 샌더스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번은 이 시점에 좀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들만 치르는 그런 그 예비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사회주의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가 됐다고 봐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를 거치면서 이제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버니 샌더스가 잘한다면 사회주의자라는 말이 예전에는 무슨 부기맨처럼요. 귀신 나타났어. 귀신. 뭐 아이들에게 그 위협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말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더군다나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정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자가 소셜리스트가 아무것도 것인가 보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뭐 그린 뉴딜, 메디케어, 또 학자금도 빚도 탕감해준다. 이게 전부 공화당의 공격의 대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엄청 공격한 일인데도 샌더스를 지지하는 것을 보면 이제 민주당이 바뀌어야지 될 때라고 민주당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는가. 이게 어제의 그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에서는 가장 그 중점적으로 봐야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사회주의자가 인기가 없죠.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과 어디였었죠? 월스트리트저널과 항상 같이 하는 MBC겠죠.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52%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19%는 긍정적. 하지만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뭐 80% 정도가 긍정적이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괴리가 그만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민주당이 이게 이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요. 린든 B 존슨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전에 뭐 프랭클린 D 루즈벨트나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할 때도
그때도 다 사회주의자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무슨 뭐 린드 B 존슨에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에게 사회주의자라고 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하면은 기간 산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철도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해야지 사회주의의 그 기본적인 아주 가장 그 원초적인 정의인데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은행이나 철도나 모든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자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엄밀하게 따지고 볼 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버니 샌더스가 네, 승리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다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런 단어들 안 쓰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민주당에서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후보가 되면 좋겠다.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누가 나가도 이길 수가 있어. 샌더스도 뭐 힐러리 클린턴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요?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졌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버니 샌더스가 후보가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할 겁니다. 그 후보들 가운데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핏 브리지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그다지 많다고 보는 것 같지 않고요. 처음에는 조 바이든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결국은 그 일로 탄핵 청문회까지 거치고 탄핵 재판까지 돼서 지금은 물론 더 강해졌지만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겪었는데 바이든이 저렇게 하염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나서 핏 브리지지는 나이도 어리고 뭐 동성애자이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라는 사회주의자라고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굉장히 좋아할 거지만 2016년도에 민주당이 좋아했다가 아휴 하고 한숨을 내신 것처럼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전부 이달 그 안에 치러지고요. 마이클 블룸버그가 뉴햄프셔에 사무실을 차렸다. 심상치 않다 하는 내용까지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다 가려져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새로운 미국의 유타주에서 상정된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오늘까지도 저는 또 이런 일은 처음 봤는데요. 뉴스를 오래 했지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긴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하고 선거 당시에 자문이기도 했고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줄리안 아산지와 뭐 연관도 하고 아무튼 그랬던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냥 러시아 스캔들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했었던 로저 스톤이라는 닉슨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요. 뭐 닉슨 문신도 하고 한 이 사람이 의회에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서 증언을 할 때 거짓 증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뭐 증언 교사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하고 또 막 판사도 힘들게 하고 해서 판사에게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그런 사진 같은 거 올리지 말라는 명령도 받고 의회의 조사를 방해한다 기타 등등 해서 결국은 이제 연방 법무부 소속 검사 4명이 이 사람에게 유죄로 이미 됐고요. 7년에서 9년을 선고량이 7년에서 9년입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윗에 이게 이럴 수가 있어. 부당해. 뭔 판사야, 뭔 검사야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연방 법무부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다시 이걸 재검토하겠다. 연방 법무부에서
연방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형량 권고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다시 재검토한다는 게 좀 형량을 줄여보는 권고를 줄여보는 형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거의 없답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법무부가 바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에서 막 취재를 하니까 이 법무부에서는 우리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하기 전부터 원래 우리가 이거 다시 좀 검토하려고 했어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나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케이스를 검토를 해서 7년에서 9년 그 선고 그 권고를 했었던 검사가 전부 나 이거 안 해. 하고는 전부 그 케이스를 안 맞는다고 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명은 아예 어제부로 연방 법무부를 그냥 치사하다 하고는 그만둬 버렸어요. 이 검사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방 법무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너무 잘했어. 법무장관 일 너무 잘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건 좀 너무하네. 우리 법무장관은 왜 대통령을 위해서만 일하지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이 연방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변호사냐, 개인 변호사냐, 헌법 아래 선서해 놓고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조금 듣는데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직접 뭐 사람들도 만나고 해외 출장도 가고 연방 법무장관이 그랬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무부 내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통령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을 대통령이 만족하는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법무장관이 움직이고 그러한 법무장관의 움직임에 대해서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그냥 뭐 심지어는 옷을 벗고 나가는 일까지 있는 이 같은 미국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탄핵이 끝나고 난 뒤에 복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아주 마음이 가벼워진 거죠. 로저 스톤에 대해서는 나 아주 강한 형량을 내리면 무거운 형량 내리면 사면 카드를 자꾸만 이렇게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법무부 소속 그 검사들은 자신들의 그 검사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고유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 같은 형량 권고를 했을 테고 또 그게 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법무부가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은 아무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연방 법무장관은 마이클 플린이라는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러시아 문제 때문에 뭐 2주일 만인가요? 열흘 만인가요? 그 존 볼튼 그 전에 존 볼튼 자리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었던 그런 그 마이클 플린 이 케이스도 연방 법무장관이 중간에 차고 들어가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한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 드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to be continued고요. 그리고 유타주에서 이 팍스뉴스 보도를 보고 제가 전해드리는 건데 유타주가 사실은 유타주가 생기기 전부터 그 일부 다처제 같은 것이 그곳에 있었었고 그리고 이 몰몬교가 일부 다처제를 없앤 게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돼서 언제라고 하던가요? 1890년에 폐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처음에 그 뿌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부 다처제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85년 전에 유타에서 중호는 범죄다. 그러니까 결혼을 뭐 몇 명이랑 같이 하는 이런 것은 범죄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도 그런데도 한 3만 명 정도는 그렇게 중혼 관계로 산다고 하거든요. 오죽하면은 뭐 TV쇼 제목이 뭐였었죠? 그 당시에 제목이 Sister Wives라는 그런 그 리얼리티 쇼가 있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유타주에서 공화당의 의원이 공화당 그 상원 의원이 이름 어렵네요. 다이디레 어떻게 발음해야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First name 다이디레 or 데이디레 그 핸더슨이라는 의원이 우리가 벌을 줘야지 된다. 이것을 그동안 법만 있었지 제대로 벌을 안 줬어. 감옥에 들어가게 해야지 되겠어 하는 것을 발의를 했더니 아니 이게 웬걸 너무 이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성이 됐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왜 이 일부 다처제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야 뭐 여자가 보호가 된다 기타 등등. 그런데 기본
기본적으로는 일부 다처제를 해야지 뭐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자로서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믿어지지도 않는 이제 그런 일들 해서 그렇게 해서 일부 다처제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정부 압박에 의해서 그 몰몬도 1880년대에 일부 다처제를 없애고 이러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결혼은 중혼을 그 불법으로 하니까 결혼은 한 명이랑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래요, 제가. 나머지 그 여러 명인 사람도 있으니까 나머지의 와이프는 나의 뭐 영적인 배우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페이퍼상으로는 결혼은 한 명과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그럭저럭 3만 명이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그 법을 집행을 한다. 감옥으로 보내겠다 하는 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고요. 일부 다처제의 아버지인 리더인 그 워렌 제프슨은 지금 텍사스에서 종신형 그 복역하고 있잖아요. 일부 다처제 좋은 거야. 뭐 천국가 뭐 내가 다 어떻게 하면서 어린 그 소녀들 뭐 폭행한 그런 혐의로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미국의 뉴스 좀 전해드릴까요?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이번에는 참 요즘 경제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리게 되네요. 오늘 보니까 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인의 14%다. 줄어들긴 했네요. 전에보다 2011년도는 20%였는데 14% 정도니까 한 정확하게는 5.5%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연방질병통제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비를 못 낸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는 게 의료비 아니겠어요? 그러면 식료품비, 또 주거비, 뭐 옷은 저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계산한 것 보니까 파산 신청을 하려도 파산 신청을 할 돈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못 한다. 이거 제가 웃어야지 됩니까? 이거 조용필 노래가 나와야지 되나요? 지금 웃고 있지만 나는 울고 있는 거야. 파산 신청을 하고 싶은데 파산 신청을 할 돈이 없어서 그래서 파산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때 이제 더 어려운 그룹은 여자, 어린이, 또 무슨 블랙 아메리칸, 남자라든가 성인이라든가 다른 인종에 비해서 훨씬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있죠. 65세 이하의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 의료보험 같은 것들이 65세 이상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에서 타겟이 메디케이드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현재로서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그래도 큰 걱정은 없는데 65세 이상의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문제잖아요. 뭐 메디케이드라든가 일반 보험 있으신 분들보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분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더 좋은 보험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누구나 다 힘들어요. 아주 부자들 빼고는. 그런데 더 의료비를 못 내는, 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고통받는다는 사람이 14%나 된다. 이게 문제예요. 기생충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색깔의 기생충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자만이 다 남을 돕는 것은 아니잖아요. 뉴욕의 브롱스에 이름 불러드려야지 되겠네요. 럭키 캔디 델리. 아유, 이름도 참 기분 좋기도 하네요. 럭키 캔디 델리라는 곳에서 아미드 알완이라는 청년이 이 델리 가게 주인 아들이에요. 지금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손님에게 문제를 낸답니다.
산수 문제를 내는데 산수 문제를 내서 쉬운 산수 문제를 내서 손님이 풀면은 5초인가요? 시간을 얼만큼 주네. 네, 5초. 미리 얘기를 하겠죠. 제가 지금 문제를 내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를 푸시면 5초 안에 집으시는 물건을 뭐든지 다 돈을 안 내고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가 이제 이 델리 가게가 아주 뭐 부자 동네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뭐 빵도 못 사고 채소도 못 사고 하는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이제 20살이래요. 이 청년이. 그래서 5초 안에 풀면은 사람들이 미리 이제 또 소문 나고 하면은 미리 다 이렇게 해서 저기에 있지 하고 생각을 하겠죠. 뭐 우리 기저귀도 파나 기저귀는 안 팔겠네요. 그래서 이 청년의 얘기는 교육도 되고 그게 또 뭐 재미있기도 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고 그럼 주인집 아들이라고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지만 본인도 7년째 이 가게에서 일한답니다. 돈 받고 일하겠죠. 손님들이 그렇게 맞추고 가져가는 것은 이제 그 본인이 돈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maybe 어쩌면 하도 그 사려 깊은 청년이니까 모든 손님들에게 뭐 전부 그 산수 문제 맞추세요. 그리고 무료로 가져가세요. 하지는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단골 손님들도 있고 하니까 손님의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손님이 이렇게 봐서 저 손님 좀 어려워 싶으면은 그러면 오늘 문제 낼게 문제 내서 맞추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CNN 방송과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과일이 됐건 몰핀 그 작은 그 빵 하나를 사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홈리스 피플에게도 주고요. 그리고 커피도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홈리스 피플은 당연히 못 사겠죠 하니까 본인이 홈리스 피플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일들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 그런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나 고백드리는데 어제요. 제가 오후에 조금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쫄면이 먹고 싶어서요. 쫄면 여기 잘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느 가게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로스앤젤레스에 계시는 분들은 구가와 웨스턴 근처에 쫄면을 아주 맛있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저는 점심시간에 제가 딱 점심시간에 가면 죄송하잖아요. 가게에. 그래서 2시가 넘어서 이제 작정을 하고 걸어서 저희 회사에서 몇 블럭, 3블럭이 있더군요. 3블럭을 이렇게 가서 거길 갔는데 가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가와 웨스턴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요즘은 한인타운에 너무너무 한인타운에도 그 홈리스 피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젊은 그 백인으로 보이는 홈리스 피플이요. 짐이 너무 많아요. 거기 짐이 너무 많은데 남동쪽 코너에 짐을 쫙 놓고는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짐에서 뭐를 찾고 하는데 마침 거기 서 있었던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문득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져서 아니 괜찮겠지 하고 저 사람 어디 아픈가? 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저의 안전을 너무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막 뛰어오면은 나는 어디로 도망을 쳐야지 되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저 자동차들이 내려서 나를 보호해 줄까? 뭐 이런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어딘가가 정신이 아파서 혼자 자신의 짐과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미안해서 그렇다고 획 돌아서서 저쪽으로 가는 것도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순간이었을 텐데 저한테는 너무 길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길을 건넜어요. 길을 건넜는데 길을 건너고 막 안심을 하면서 내가 다치지 않았네. 안심을 하고 길을 건넜는데 또 홈리스 피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점심을 먹으러 이렇게 몇 블럭을 걸어서 오는 것을 운동 삼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안 해야지 되는가? 왜냐하면 두 번째 홈리스 피플에게 제가 느낀 것은 어떤 것을 느꼈냐면 이제 그 바람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차가 많이 다니는 사거리이기는 하지만 바람 냄새로 즐길 만한 바람 냄새였거든요. 바람 냄새를 쫙 맡고 있는데
그 기생충에서의 냄새와 같은 그 냄새가 느껴지면서 제가 저의 집 앞에는 홈리스 피플들이 진을 치고 앉아있진 않지만 그 홈리스 피플들이 진을 치고 앉아있는 그런 그 집이라던가 집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앞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교회가 거기 그렇게 못하게 막 뭐 같은 것을 막아놓고 했을 때는 교회로선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를 보게 된 거죠. 아, 홈리스 피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바람 냄새에서 내가 맡고 싶은 바람 냄새가 아닌 그 바람 냄새가 오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구나 하면서 아, 이제는 걸어서 여기에 오는 일을 안 해야 되나? 불과 3블럭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뉴스를 막 생각한 거예요. 홈리스 쉘터가 어떻고 홈리스 피플 뭐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강혜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나도 불편해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은 홈리스 피플에게 과일도 주고 몰핀도 주고 커피도 가져다 주고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거죠. 제가 어제 저에게 실망했다니까는요. 무척 실망했다니까는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 듣고 계십니다. 제가 뉴스 보다 그렇게 됐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요. 민주당 후보가 3명의 그 흑인 그 의회 의원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는데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람도 중요하고요. 조지아의 민주당 하원 의원 루시 맥매트 그리고 뉴욕주의 하원 의원 그 그레고리 믹스 세 번째가 카멜라 해리스네요. 카멜라 해리스가 블룸버그를 지지를 했어요. 제가 참 카멜라 해리스는 그 민주당 그 후보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조 바이든이 만약에 그 본인이 후보가 되면은 내가 그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 했었는데요. 참 더군다나 카멜라 해리스의 경우는 블랙이고 어제 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뉴욕 시장으로 있었을 때 2015년도에 마이너리티 더군다나 이제 딱 그 나이층을 정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그 길에서도 몸수색도 하고 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때문에 사과했어요. 나중에 그 당시에 너무 그 범죄를 그렇게 그 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 진영에서는 사실 우리가 현실은 직시를 해야지 된다. 대도시에서 뭐 그 총도 있고 범죄도 많은 때 그런 일이 그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뉴욕에서 강력범죄가 많이 그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집권 당시에 적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아무튼 카멜라 해리스가 마이클 블룸버그를 지지를 했다면 제가 지금 제 눈이 믿기지 않아가지고 자꾸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지 되겠고요. 왜냐하면 뉴스가 처음 나올 때는 좀 기사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쓰여지는 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매체를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매체 여기도 아직 없고요. 또 뉴스를 빨리 보도하는 또 다른 매체를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린지 그레함 얘기는 나와도 카멜라 해리스 얘기는 안 나오고 그 정도 되면은 마이클 블룸버그가 같은 온건한 성향의 그 조 바이든 후보와 충분히 겨룰만 하다 하는 그런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마존 같은 데는 이제 리모트된 그런 지역에는 참 그 신부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결혼한 사람을 신부로 해서 보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그쪽 지역의 주교들이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 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조금 그 진보적이긴 하잖아요. 그런데도 결혼한 신부를 허용하는 것을 거부를 했답니다.
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이게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던 그런 문제인데요. 혁명적인 제안이고 받아들여지면 더 혁명적인 그 결론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죠. 수천 년 만에 결혼한 그 사람이 신부가 결혼한 남자를 신부로 한다면 이런 것 때문에요. 해서 교황이 얘기하기는 기도를 한 끝에 예외를 안 둔다. 신부는 독신이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카톨릭 교회에서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격분을 했었죠. 카톨릭 교회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나중에는 그 책에서 내 이름 빼달라 했지만 공저로 한 그런 책에서 이 신부는 독신인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워낙에 좀 진보적이기 때문에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네, 50분 30초 또 11분 남았으니까 기생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하려고 제가 두 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어떤 사람들이 한국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으로서는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그 저스틴 장 그 영화 평론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영화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 하고 평소에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분이 과연 한국 영화를 언제부터 얼만큼이나 봤는가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번에도 기생충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좀 그 지금까지 상을 받았으니까요. 다른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영화에 대한 지식이나 판단이 근시안적이다. 어떤 사람이 보낸 글이에요. 이 패러사이트가 문라이트나 12 Years a Slave와 비교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되지. 패러사이트가 깬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언어천장은 깼지. 그러나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CJ그룹, 한국재벌, 삼성 계열이 만든 그런 영화잖아. 기생충은 작은 독립영화에서 만든 그런 성공이 아니야. 파워풀한 재벌 영화사에 대항한 그런 영화가 아니야. 라는 게 밀레리라는 이름의 분이셨고요. 원더풀한 외국 영화인 건 분명하지만 훌륭한 영화지만 작품상 수준은 아니지. 로마가 지난해에 작품상 후보에 올라간 게 잘못됐던 것처럼 이번에 기생충도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위험한 전례야. 어차피 오스카상에는 외국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따로 있잖아. 이 다음에는 그러면 일본 여배우를 그 최고 상 주고 러시아 남자 배우를 최고상을 줄 거야. 이건 아니지. 라고 오친이라는 그런 분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누구 돈이건 그런 뭔가를 만들어서 92년 역사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일 아닌가요? 강혜신이었습니다.